32쪽에서 33쪽 보시겠습니다. 조선이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굴러간 다음에 조선은 붕당 정치라는 정치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붕당 정치가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15세기 조선을 이끌고 갔었던 훈구파와 그리고 16세기에 등장하는 살인파를 비교해서 훈구와 살인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살인이 올라오면서 훈구와 살인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우리가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 사화로 살인들이 타격을 입지만 지방에 내려간 살인들은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중앙에 진출을 했을 때, 살인들이 중앙에 진출을 했을 때 이 살인들은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관직 쟁탈전을 벌이게 되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붕당으로 나뉘어서 하는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순서로 훈구와 살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화의 발생, 이후 살인들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다가 결국 조선의 대표적인 정치인 붕당 정치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인이 무엇인지, 붕당 정치는 어떤 정치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살인이 점차 성장하였고 공론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공론을 중시하는 붕당 정치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살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중반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중앙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훈구라고 하는 15세기의 지배 세력의 특징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참여를 해서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죠. 네.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마구 쓰는 거야. 과하게.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였다. 15세기 조선을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었을 때 16세기에 성종 임금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해서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 또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찾다가 지방에 있었던 사림이라는 세력들을 찾아내게 되고 이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림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33쪽 다음 페이지에 사림의 계보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고려 말에 옹건파 신진사대부였던 정몽주가 있었죠. 이 사람은 조선 왕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제거가 되었지만 정몽주의 제자로 길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선이 세워지자 경상도 일대로 내려가서 파묻혀 그리고 세상과 연을 끊고 오직 성리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만 힘을 쏟게 됩니다. 그가 키워낸 제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김숙자라는 제자가 되겠고요. 김숙자는 다시 김종직을 키우고 김종직은 정여창, 김일손, 김경필 이들의 후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연적, 김한국, 조광조를 거쳐 이황, 조식, 이이, 성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종이 찾아낸 인물은 바로 이 김종직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이 성종 연간의 중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고려말 이렇게 옹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림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훈구와 사림을 좀 비교해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들을 비교한다면 훈구파는 15세기 조선을 끌고 간 사람, 사림파는 16세기 조선을 끌고 간 사람, 훈구파들은 고려 말에 급진파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급진파 후예, 특히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웠던 한명회 같은 사람, 살인파들은 옹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이고 둘 중에 훈구파들은 훨씬 더 정치 지향적인 성향을 띄었어. 똑같이 성리학을
신진사대부 중에서 똑같이 성리학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정치지향적인 성향을 띄었고요. 살인파들은 굉장히 정통파 성리학자의 성격을 띄었고 세조의 왕위 찬탈에 훈구파들이 참여를 한다면 얘네들은 매우 도덕과 의리를 숭상한다. 그리고 성리학만이 전부야. 성리학, 유일사상. 훈구파들은 굉장히 좀 융통성이 있는, 좀 얘기를 하자면 정치지향적인 성리학자가 훈구파다.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여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 사림 세력을 중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정계로 진출한 다음에 3사의 언관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3사는 여러분들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이죠. 이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견제의 역할을 했었던 이 3사에다가 살인들을 앉혀놔. 그리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이들이 비판을 하게 되면서 훈구와 사림 세력이 점차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훈구와 사림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화는 4번 일어나게 됩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래서 여러분들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충돌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알아두도록 하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군이 즉위를 했을 때, 성종의 아들이죠. 성종의 뒤를 이어 연산군이 즉위를 했을 때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사화가 일어났는데 연산군 때 2차례에 걸친 사화가 일어나 사림 세력이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사화라는 것 자체가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연산군 때 일어난 2개의 사화가 모호사와 갑자사화이고요. 참고로 모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원인이 된 거, 갑자사화는 패비윤씨 사건,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화 중에 중요한 사화가 하나 또 있어요. 이 사화는 기억해 두도록 하시는데요. 자,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중종 반정으로, 자, 왕이 된 중종은 반정을 주도한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을 등용하였다. 자, 다시 이 연산군 때 살림들이 다 쫓겨나지만 중종이 반정 공신들이 이제 막 중종을 왕위에 앉혀놓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살림을 끌어들여. 그때 올라온 살림이 바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조광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이 꿈꾸었던, 살림들이 꿈꾸었던 유교적인 도덕 정치의 시행을 주장을 하고 현량과의 실시나 위훈 삭제 등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량과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과거가 아니더라도 지방의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살림들이 많은데 이들을 추천받아 왕 앞에서 시험을 보고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현량과라고 얘기합니다. 추천 제도죠. 추천. 살림을 추천해서 발탁하기 위한 제도가 현량과입니다. 그리고 위훈삭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중종 때 그 반정 공신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거야. 거짓 공훈을 삭제하는 거. 그래서 중종 반정의 공신 책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일본 공신들의 자기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중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많은 토지도 지급받고 권력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을 사실 그 중에 가짜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짜 훈시를 제거해야 된다. 목에 칼을 들이댄 거죠.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살림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묘사화는 여러분들 왜 주초위왕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묘한 이야기를 꾸며내가지고 결국 조광조와 그의 일파들을 몰아낸 사화가 되겠습니다.
개혁에 거침이 없던 조광조 한번 읽어볼게요. 조광조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간 평안도에서 김굉필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때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조광조는 사림이 추구하였던 왕도 정치와 민본 정치를 원칙으로 조선을 운영하고자 여러 개혁을 실시하였다. 사림들은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려는 사람들이야. 왕도 정치와 민본 정치, 유교 이상 정치죠. 조광조의 개혁은 급진적이어서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고 중종도 부담을 느껴. 자, 결정적으로 76명의 위훈, 가짜 훈신의 삭제한 사건, 이게 김효사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 그러면 김효사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바로 조광조의 급진 개혁이 원인이 되겠죠? 김효사와 이후 다시 등용되었던 사림 세력은 다시 명종 때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 이거 을사사화고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효사와 을사사 중에 김효사화는 조금 조광조의 급진개혁, 조광조라는 인물 이름과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사림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향촌에 내려가자 서원이라는 걸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사립대학 같은 것인데 제사도 지내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서원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이 서원을 많이 후원을 해주게 돼요. 이 서원을 통해 학문적 정치적 결속을 그들이 유지를 하고 또 향촌에서 향약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자치 규약이야.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약의 4대 덕목으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율, 이런 거는 국어 지문 같은 데도 나오기가 쉽죠. 좀 알아두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향촌을 지배를 강화하는 등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여기 보면 향약에 대한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향촌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약속인데 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하고 향약을 주도한 사족, 즉 사림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향약이라는 조직에 보세요. 이 조직의 간부 역할을 사림들이 하면서 실제로 향촌 사회에서 향촌민들을 지배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서원을 기반으로 뭉치고 또 각종 특혜를 누리고요.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에 대한 지배를 향상시켜. 자, 그 결과 선조 이후 16세기로 넘어가면 다시 본격적으로 중앙정계로 진출을 해서 전국을 이들이 주도를 하며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붕당의 형상과 공론 정치의 전개. 여기서 여러분들 공론이라는 용어를 조금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명종 때 나타난 외척 정치의 청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앙에 보세요. 중앙에 이제 원래 훈구파가 있었어. 훈구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림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관직을 하나 둘씩 이제 이들이 차지하기 시작하죠. 초기에 중앙에 진출한 사림들은 훈구파들하고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자리를 잡게 돼요. 이렇게 초기에 먼저 진출했던 사림들을 우리가 여기서 기존 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약간 친훈구적인 성향을 띠었다. 그런데 나중에 중앙으로 진출한 사림들의 경우는 편안하게 중앙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들을 우리가 신진사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신진사림들은 얘네들을 비판했어. 자, 요런 가운데에 기존 사림과 신진사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서인이 되고 신진사림이 동인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명종 때 나타난 외척 정치의 청산을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여기에 결정적으로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하나 딱 비게 되었을 때 이 이조전랑이 인사권을 쥔 자리였기 때문에 관직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사림 사이 굉장히 탐내는 자리였어요. 그 이조전랑직을 차지하기 위해
외척 정치 비교적 관대했던 이 서인 세력과 그리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동인이 쫙 갈라지게 돼. 그래서 이게 최초의 붕당이 되고 최초로 붕당이 나뉘어진 시기는 바로 선조 때였다. 붕당의 형성에는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그리고 학문적 경향이나 출신 지역의 차이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동인에는 이황, 조식, 서경덕 이런 학문을 계승한 신진사림들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주로 영남지방, 영남 경상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인에는 이희와 성혼, 자 여기 보면 이희와 성혼 이런 학문을 계승한 기성사림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주로 경기와 충청 지역 출신들이었다. 이들 기호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 기호 학파. 그래서 얘네들이 서인이 되고 얘네들이 동인이 된다. 붕당 정치는 다수의 사림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수렴한 공론을 중시하였다. 자, 선생님이 질문 나누기를 하다 보니 공론과 여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거는 다수의 의견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 공론은 조금 다른데요. 도덕적인 그리고 모든 어떤 정당성을 근거로 한 그런 여론을 공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의 주장이 공론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힘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붕당 간의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견해를 인정하면서 특히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공론 정치가 운영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인과 동인이 이제 권력을 잡아. 여기서 이조 전랑직을 동인이 차지하게 돼. 자, 그랬을 때 동인은 서인에 대한 태도가 강경한 북인과 또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붕당 정치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자, 나중에 광해군 때 잠시 북인이 권력을 잡고 인조 반정 이후 서인들이 권력을 잡는데 절대 혼자 독주하지 않고 남인에게도 자리를 나누어줘. 그래서 같이 가는, 서로 비판하면서 그냥 상대를 파트너로 두고 함께 견제를 하면서 좋은 정치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를 낼 때에도 사적인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을 내세우며 정치를 하였다. 이런 얘기죠. 이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은 관리 추천권, 즉 인사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익이 말하는 붕당 출현의 원인, 여기 보면 핵심이 관직은 적은데 관직에 나아갈 사람이 너무 많아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동인과 서인 이런 식으로 붕당이 나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 동인은 서인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고 인조 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한 다음에 한동안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공존하는 정치 형태가 유지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으실지 자세히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질문을 좀 해주세요. 공론을 중시하는 붕당 정치, 왕도 무시할 수 없었던 조선의 여론. 임금이 말하길 근일 대간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한둘이 아니다. 들을만 하면 듣고 의논할 만하면 의논한다. 들을만 하지 못한 것을 어찌 쫓겠는가. 자, 대간은 바로 사헌부 사간원을 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래기를 공론은 국가의 원기이며 대간은 공론을 제기하는 관리입니다. 원기가 쇠하면 사람이 병들고 공론이 폐지되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 신들이 공론을 잡고 연달아 대궐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내는 목소리는 이 공론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 공론의 정치 기능, 국가를 움직이는 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붕당 정치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조 때 이조 전랑직을 계기로 신진 사림인 동인과 기존 사림인 서인으로 사림이 나뉘어졌어. 사림이 나뉘어진 계기는 한정된 관직을 둘러싼 관직 쟁탈전.
특히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인과 서인, 또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 자, 서인한테도 자리를 주자. 남인이고요. 우리가 다 차지하고 서인을 완전히 개무시하자. 북인.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자, 요 상황에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되면 광해군 때에는 광해군을 지지했던 누가 세력이 있어요? 북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 정권이 들어선다. 자, 그러나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를 하게 돼. 그러면 인조 이거를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즉위시키는 거. 반정을 성공시킨 서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야.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그러면 서인들은 반대파인 남인한테도 또 자리를 나눠줘. 이렇게 공종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얘네들이 서로 싸울 때에도 공론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공종관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붕당 정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상당히 훌륭한 정치 형태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